전조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대표적인 구강궤양인데, 또는 제가 최근에 많이 보게 되는 건 이제 미열이죠. 반복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고열은 아니고 막 37도 후반, 8도 정도의 열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항생제를 저는 보는 이유예요. 항생제가 어린 나이부터 대표적으로 감기만 걸려도 쉽게 항생제를 처방받고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서구화된 식습관에 노출되는데, 유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유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일단 크론병의 증상은 정말 다양한데, 대부분 우리는 일단 크론병은 장 증상으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설사, 변비가 반복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사가 반복되고 계속된 혈변이 특징적인 증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크론병은 장 증상만큼 장 외 증상도 다양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관절통, 피부 증상들, 구강궤양 같은 것들이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고요. 장과 연결된 증상들은 누공, 이제 치질이나 누공, 그러니까 장에서 연결된 직장 부위랑 항문형이 연결된 부위에서 출혈이 나타난다거나 이제 구멍으로 연결되는 누공 같은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크론병의 증상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크론병의 증상들은 대표적으로 장 관련된 증상들 환자분들이 많이 이미 체크를 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의외로 장 이외의 증상들이 이제 전조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대표적인 구강궤양인데, 특히 이제 어린 남자아이들이 이 질환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 장 증상을 호소하기 이전에 반복적인 구강궤양이나 염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관절통을 호소했다거나, 또는 제가 최근에 많이 보게 되는 건 이제 미열이죠. 반복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고열은 아니고 막 37도 후반, 8도 정도의 열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장내 염증으로 인한 발열인 경우가 종종 특히 어린아이들한테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게 어린아이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랑 연결해 봤을 때에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보통 장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편감을 잘 표현을 안 해요. 아이들이 이런 열감이나 구강궤양 같은 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좀 중요한 증상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놓치기 쉬운 증상들은 결론은 구강궤양이나 반복적인 미열 같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열은, 반복되는 미열은 예를 들면 장염이라고 해도 미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이 계속해서 오른다. 그리고 계속해서 특히나 미열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해열제를 써도 잘 잡히지 않는 미열이 반복된다거나 이럴 때는 한 번쯤 크론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론병의 특성이 장 증상에 더해서 이제 장 외 증상들을 동반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열이 있다고 크론병을 의심하는 건 좀 어렵고, 반복적으로 미열이 있는데 아이가 설사를 반복한다, 또는 또 구강내 궤양 같은 그런 크론병의 특이 증상들을 같이 보인다 한다면 한번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알려진 것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요소들, 시기적인 요소들, 그리고 스트레스 요소, 그리고 가장 이제 메인으로 알려지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메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엇이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론병은 주로 10대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병을 요즘은 하고요. 사실 10대,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에서의 발병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봐도 남성들에서 유독 저희가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 비해서 특히 이 크론병은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극도로 높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이 유독 여성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이 크론병은 상대적으로 남성에게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우리가 유전적 요소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의 저의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질환을 갖고 있으면, 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아이한테 이 병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하는 그 걱정과 또 내가 크론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자녀를 갖게 됐을 때 이게 아이한테 유전될까에 대한 그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그런 직접적인 유전성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성이라고 할 때 이제 크론병과 관련된 유전성이라고 하면은 알려진 것들이 대표적으로 면역 체계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유전성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유전자라고 할 때 뭐 대표적으로 뭐 정확하게 이제 NOD2 또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인터루킨 23, 인터루킨 10 요 정도가 크론병과 관련된 유전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유전자들인데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무조건 크론병이 발병한다는 아니고요. 크론병 발병에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에 이 유전자 변이가 작용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OD2 또는 특정 인터루킨들에 대한 유전자 변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크론병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 대표적으로 면역체계 조절 이상, 장내 미생물 불균형, 또는 장벽 기능의 이상, 또는 이 장내의 세균들을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세균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유전자들의 이상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의 변이를 만들고 그게 크론병을 유발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여기에 있으면 크론병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그나마 아까 그 NOD2라는 유전자가 크론병 발병을 많이 올린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직접적으로 크론병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유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저는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항생제의 남용을 많이 봐요. 물론 이제 또 하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서구화된 식습관에 노출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다양한 형태의 육류들을 어린 나이부터 먹는 것들이 가장 메인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강도로 봤을 때는 항생제를 저는 보는 이유는 항생제가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대표적으로 감기만 걸려도 쉽게 항생제를 처방받고 고농도로 쓴다거나 조금만 어떤 염증 증상들이 나타날 때 항생제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또 증상을 잡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인으로 보면은 시기와 약물이라고 봤을 때 시기의 대표는 서구화된 식습관들 그리고 약물로는 항생제를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식품치료를 말씀드릴 때 아이가 식단을 제대로 따라올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더 빠르긴 한데 또 하나 아이들은 본인 의지가 아무래도 약한 경우가 많아서 또 그런 면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봐요.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아무리 식사를 차려주고 도와줘도 아이가 몰래 뭘 먹는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섭취하면 또 치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보니까 잘 따르기만 하면 치료는 어렵지 않아요.